네, 여기 많이 모여주신 저희 환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전립선암 신약과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전부 전립선암을 앓고 계시거나 아마 완치가 되신 그런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실 테고 또 이 신약 관련돼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가능하면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 유전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제가 오늘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새로이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런 강의를 환자분들께 환우분들께 하리라고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학이 만큼 빨리 발전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준비한 강의인 만큼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립선암이란 어떤 암인가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이 국가암정보센터의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남자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폐암, 위암 다음으로 전립선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 통계에서도 4위였지만 지금 3위로 올라앉았고요. 10만 명당 66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20년도에 16,815명의 새로운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자의 경우 유방암이 1위고요. 남자의 어떤 유방암과 비슷한 암이라고 그러면은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난 20년간 발생률, 우리나라의 중요한 암의 발생률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2000년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2020년도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모든 대부분의 암들이 요 한 2010년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곡선이 이렇게 위로 향하다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이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은 쭉쭉 발생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환자들이 덜 발생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암 예방 사업과 조기 진단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맨 밑에 있었던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보시다시피 2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보여드린 이 곡선이 유방암이고요. 발생률은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녹색 선이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수치를 보시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연간 퍼센트 변화율이 4.2%, 6% 계속 매년 이 정도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분들의 숫자, 지금 현재 전립선암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제외하고 현재 앓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3위입니다. 위암, 대장암 다음으로 한 12만 명의 환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이것은 이제 WHO에서 매년 통계를 이렇게 전 세계 암의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을 하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에 있어서 2020년도에 이 전 세계 전립선암 발생률 기준으로 이 칼라를 그린 겁니다. 진한 칼라일수록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옅을수록 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진한 게
10만 명당 124명 이상 발생하는 국가가 보시다시피 북미, 캐나다, 서유럽,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아시아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연간 10만 명당 124명 이상의 전립선암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까 보여드렸죠. 66명입니다.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러시아,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50에서 124명,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벌써 어떤 분이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벌써 우리나라 남성에 있어서 전립선암이 1위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을 해놓은 이런 그 논문이 있습니다. 전립선, 프로스테이트가 이제 전립선을 의미하고요. 위암, 대장, 위암을 누르고 1위가 돼 있을 것이라는 거고, 아마 저는 이 예상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불과 4, 5년 전에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 인종도 그렇고 일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뭐 한 10년, 20년 뒤진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일본과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우리도 1위암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립선암이 곧 1위암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60에서 80세에서 발생하고요. 50대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전립선암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화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요합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돼서 고기 많이 먹고 잘 먹고 오래 살고 하면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종적인 영향도 있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서양 사람들한테 동양 사람들보다 원래 잘 생깁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어떤 다른 원인으로 해서 거세를 하든지 고안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전립선암에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유전자는 무엇이며 유전자 돌연변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지인이라고 합니다. 지인은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요. 만들다, 창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지인에서부터 도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DNA로 구성된 유전 정보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인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위 물질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명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일종의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뱅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안이라는 4개의 염기가 서로 이렇게 2개씩 달라붙어서 이걸 긴 체인을 이루고 있고요. 이것이 서로 꼬이고 꼬여서 이런 염색체를 이루고, 이 염색체가 인간에 있어서는 46개가 이 세포 핵 내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우리가 조선시대에 쓰던 뭐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이제 길게 풀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긴 그런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이제 이 유전 정보라는 것이
이 유전자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게 이제 염색체가 이 핵이라는 이 도서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는 어떻게 후세에 전달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게 쌍을 이뤄서 22개의 상염색체 쌍과 이 성염색체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이 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각각 남자로부터 23개, 여자로부터 23개를 받아서 이게 서로 수정란에서 이게 서로 합해져서 이제 태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반씩, 50%씩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한 분 중에 어떤 유전자 결함이 있으면은 그게 나한테 내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뭐 쉽게 얘기해서 한 50%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0% 될 수도 있고, 뭐 25%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6,000개 이상의 질병이 모계나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개 염색체에 어디 돌연변이 하나가 딱 생기면은 그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대부분의 어떤 질환들은 서로 유전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환경적 요소까지 복합이 돼서 어느 유전자 하나만으로 이렇게 암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살면서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된 돌연변이는 다른 말로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도 하고요.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에 이 돌연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없더라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가 내 후손한테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 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요. 후천적 돌연변이라는 건 반대로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살면서 언제든지 내 몸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방사능이나 독극물을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잘못 많이 노출이 되면 이제 이게 돌연변이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적 돌연변이라는 거는 나한테만 생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돌연변이 먼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말씀드릴게요. 유전적 돌연변이는 다른 내 후손에 유전이 되고 모든 세포들이 영향을 받고 이건 진화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생명체가 하나로부터 생겨서 이제 인간까지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진화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질환과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되어서 후세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이 생식세포 돌연변이 여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이 생식세포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는 할 수 있지만은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 생겨서 잘 치료가 되더라도 후세에 암이 생기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반면에 후천적 돌연변이라고 했죠.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나한테서 끝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된 암세포들만 영향을 받고요. 생애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고 진화와는 관련이 없고 암의 원인이 이제 될 수 있고 개체가 사망 시에는 이 돌연변이도 없어집니다. 치료나 완치가 가능한 그런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뭐 한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유전자와 또 거기에 환경적 요인들이 같이 얽혀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뭐 수만 수십만 개의 유전자를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들만 이제 한 20몇 개를 보통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 대표적인 유전자와 관련된 암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제로 유전성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정말 암이 이제 후세에 전달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유전성 유방 난소암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BRCA라고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이라고 하는 이 유방암과 관련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암으로 유전자로 밝혀졌습니다. 흔히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로서 자외선이나 유해물질, 세포 산화 과정에서 정상 DNA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유전자인데,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BRCA1, BRCA2 이 중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계에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성 유방 난소암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유방암, 난소암뿐만이 아니고 전립선암도 많이 생기고요, 췌장암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은 유방 관련 유전자지만, 왜냐하면 처음 발견됐을 때 유방암과 연관성이 있어서 브라카, 유방암 관련 유전자로 명명은 됐지만은 많은 암들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브라카 1, 2 돌연변이 있는 여성은 70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을 확률이 최대 65%까지 되고요. 이 난소암이 발견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됩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몇 년 전에 자기가 이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이 검사로 알게 돼서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을 양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오고 크게 보도가 되고, 이 일반인들이 암이 유전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암도 이 브라카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브라카2 유전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많지는 않고요. 한 10% 내외 정도가,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한 10% 내외 정도가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그건 아닙니다. 10% 정도니까요. 한 100분 중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상적인 다른 이 브라카 유전자와 관련 없는 전립선암 환자분들보다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는 예후가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덜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하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아시게 되는데, 그럼 과연 유전자 검사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환자에서 생식세포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이게 예후가 관련 있고요, 예후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치료 방법 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만약에 내가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들도 유전 검사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인성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검사를 해봤을 때 이 브라카 또는 ATM, 체크2 등등의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한 10에서 15%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천적 돌연변이,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또 검사한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역시 예후를 결정질 때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이제 쓰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체세포 돌연변이, 암에만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후세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전적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없으면은 자제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암에 이런 브라카 1, 2 돌연변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요즘 새로 나온 파프 억제제라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올라파립, 루카파립 이런 것을 쓰면은 생존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MSI, 뭐 MMR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도 흔하진 않지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우리가 면역 항암요법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써서 이제 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유전자 검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세포 검사, 체세포 검사, 선천적, 후천적 검사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과 검사하는 어떤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먼저 유전이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유전성 암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위험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프 억제제, 그 외에 임상시험이 되고 있는 그런 암을 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전립선 암인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 특히 가족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암인데 부친이 똑같은 전립선 암을 걸려서 사망을 하셨다든지 한 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친 형제분들 중에도 한 분 이상 전립선암이 있을 때 그건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 쪽 아니더라도 내 형제분, 내 형이나 동생이 또 나처럼 전립선암이 있다. 거기에 또 아버님도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거는 가족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식세포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는 간단합니다. 그냥 피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 타액으로, 침으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체세포 검사라는 거는 이제 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암을 띄어낸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아주 작은 양의 그 암으로부터 분리된 그 DNA가 돌아다니는 것을 다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지막 순서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검사라는 건 내가 암이 발견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병기를 보니까 이미 전이가 돼 있어요. 뭐 림프절 전이나 뼈에 전이가 돼 있다. 그럴 때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50% 환자분들이 50%만 부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7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는데 이미 전이가 되어 있다. 3기, 4기 이상이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 진단이 됐을 때 그럼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와 체세포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를 어떤 때, 어떤 분한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력이 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이 영상 강의를 또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이도 돼 있지 않고 암이 전립선암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거나 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발을 하거나 이미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호르몬 치료 안 듣고 또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허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나 2차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료에도 또 안 듣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2차 치료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항암 치료와 2차 호르몬 제제도 쓸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올라파린, 파프 억제제라든지 펜브롤리주막,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쓰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처음 진단 당시부터 할 수 있고요. 각 단계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자가, 왜냐하면 유전자도 처음에는 처음 진단 당시와 치료하면서 과정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엄청나게 비싸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비싼 데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런 NGS라는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며칠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NA, 그 긴 DNA 가닥을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요. 그걸 빨리 이렇게 돌려서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는 뭐 진짜 우리 몸에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만 해도 뭐 22,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다 하려면 우리가 엑솜 시퀀싱이라는 걸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기를 다 하려면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암과 연관된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만 추려서 하면은 이 비용도 절약이 되고 훨씬 빨리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타겟 유전자 패널 시퀀싱이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그래서 한 5개에서 500개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피를 뽑고 침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검사 과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소개시키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담당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립선 환자분들한테 이 NGS 유전자 패널 검사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으면 그 검사를 비유전성이죠. 그래서 이 수술한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동의할, 이게 이제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이름,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처럼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동의를 하고 그 서명을 한 다음에 이 수술한 그 조직의 슬라이드를 이제 이 병리과 담당하는 분한테 슬라이드를 보내면은 병리과에서 이 검사를 NGS 검사를 보내서 하고 이 병리과에서 그거를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 담당 의사한테 보내게 되면 담당 의사가 또 다음 면담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성 검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유전성 검사라는 게 이제 침이나 이 피로 내 유전자에 이미 이 유전자에 그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검사 방법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DNA 추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는 이제 진료도 결과 상담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가게에 이 정말 유전자 변이가 있다, 돌연 변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가족들 불러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유전 상담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상담의 전문가가 모든 가족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또 해야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내가 유전적인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내 아이들도 이제 암이 나중에 걸릴지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때 검사를 했는데 정말 유전자 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고 자기가 언제든지 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낙인을 찍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보험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50%만 급여를 합니다. 한 75만 원을 본인이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질환, 암 외에 보통 유전성 질환에 보험을 해주고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유전자 검사를 2번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이 된 분들 한해서 3기, 4기 전이 된 분들 한해서 진단 당시에 급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다가 또 재발한 경우에 또 해줍니다. 그래서 2번 비유전성 검사한 경우에 비유전성 암인 경우에 진단 시 1회, 재발 시 1회 이렇게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50%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전이암이 아니어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9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이 한 150만 원 되는데 한 1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는 어떤 조직으로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1차 진단 시에 검사한 거, 수술 또는 조직 검사한 거를 검체를 가지고 그냥 검사를 의뢰를 하면 됩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재발한 경우에는 사실 재발한 부위에서 조직을 또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전립선암이 주로 뼈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뼈에 있는 조직을 띄어서 검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액체 생거, 피를 뽑아서 하는 것들을 요즘 좀 더 점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체세포 변이는 이제 조직 검사를 가지고 하는 거는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층 1, 2, 3, 4로 하는데 계층 1은 우리가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치료하는 약물도 있다 할 때는 계층 1이라고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딱 나옵니다. 계층 2는 어떤 돌연변이의 이상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거나 임상시험 중인 치료약만 있을 때는 계층 2라고 이게 보고가 됩니다. 계층 3은 뭔가 나왔지만은 이 임상적인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계층 4는 돌연변이는 있지만은 암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계층 4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의 어떤 암 전이된 전립선암 환자분의 체세포 검사 결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층 2 어떤 돌연변이 PIK3CA라는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계층 2라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은 약도 개발되어 있지만은 이 임상 시험 중에 있다. 유방암에 대해서 이 약이 임상 시험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쓸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 임상 시험 결과가 좋아서 몇 년 후에는 이 약을 쓸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허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은 되지만 이제 급여는 안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이 카바지탁셀, 카보플라틴 이 두 가지 항암제를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올라파립을 약값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투여 단계는 3차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고 약을 한 가지 쓰고 두 가지 썼는데도 계속 암이 진행이 되면 그때 단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펜브로리즈마비라는 것도 마찬가지. MMR, MSI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펜브로리즈마브를 2차에 쓸 수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아직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라파리 상품명으로 인파자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이렇게 암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약을 안 쓰면은 50%의 환자분들이 3개월에 암이 진행이 되지만은 이 약을 쓰면은 9.8개월까지 간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 생존 기간도 이 약을 안 썼을 경우에는 14개월 생존하지만 약을 쓰면은 20개월 생존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이 뼈나 이런 데 고통스럽게 조직 검사를 또 하지 않고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피만 뽑아서 그 안에 있는 미량의 DNA를 가지고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와 비교해 보면은 조직 검사는 그 부위만 딱 조직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국소적 정보만 얻을 수 있지만은 피해 돌아다니는 거는 여러 군데 암 전이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모든 데에서 다 DNA를 추출하기 때문에 암 조직 전체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비침습적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뽑아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뿐만이 아니라 수술할 때, 수술 후에 또 재발됐을 때 치료 과정에서 암이 남아있을 때 또 1차 치료에 안 들을 때 2차 치료할 때 언제든지 뽑아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에 한 번 하고 보통 이제 진행 시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검사 방법이 더 용이해지면 또 정확성이 더 올라가면은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자주 피를 뽑아서 암을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암을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의 핵심 요약인데요. 진단 시에, 전립선암 진단 시에 3기 또는 4기일 경우에는 비유전성, 즉 체세포 유전자 검사를 꼭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본인 부담금이 한 75만 원 정도 됩니다. 유전성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는 암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전이암인 경우 또는 전이암이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예전에 다른 장기의 원발암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유전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브라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생될 경우에는 예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나쁜 편입니다. 그러나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고 2차 이상의 치료제를 사용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경우에 파프 억제제, 올라파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환자 본인 부담금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